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0권 10월의 결단. 박정희의 예언적 연설. (1970년)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한 자료가 있다. 1967년의 경우 한국에서는 218건의 교전이 있었다. 북한군과 국군 미군 사이에 휴전선에서 122건, 후방에서 96건 무력 충돌이 있었던 것이다. 이 교전으로 북한군은 228명이 사망, 57명이 포로로 잡혔다. 한국군과 미군은 131명이 전사, 294명이 부상했다. 한국 측 민간인 사망자는 22명, 부상 53명이었다. 남북한 쌍방에서 381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으니 전시하의 사회라고 봐야 할 것이다.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군사력 건설의 절정에 있었던 북한 사회는 완전히 전쟁 준비 태세에 돌입해 있었으나 한국 사회는 그렇지 않았다. 시끄러운 정쟁이 있었고 야당은 가출범한 향토예비군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할 만큼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언론도 정부 비판을 줄이지 않았다. 그런 소란 속에서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월남 파병에 의한 정글 속의 전투는 계속되고 있었다. 박정희는 건설과 전투, 이 양면의 국가 전략 속에서 고투하고 있었다. 1967년에 재선되었던 그는 다가오는 1971년 대통령 선거에 현행 헌법으로는 출마할 수 없게 돼 있었다. 헌법을 고쳐 3선이 가능하도록 만들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박정희의 결단은 시간의 강요를 받고 있었다. 1968년 북한군의 대남 침투 작전은 더욱 강화됐다. 이에 남북한 사이에는 356건의 무력 충돌이 있었다. 북한군은 321명이 사망, 63명이 포로로 잡혔다. 한국군과 미군 162명이 전사했고 294명이 부상했다. 한국 측 민간인 사망자도 35명에 이르렀다. 1953년 이후 남북한 간의 무력 충돌이 가장 치열했던 해가 1968년이었다. 남북한 쌍방 518명의 전사자가 한 해에 발생했으니 사실상 전쟁 상태였다. 일부 전사가들은 이 시기를 제2의 한국전쟁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무렵까지 박정희로서는 김일성과 개인적인 원한을 가질 이유는 없었다.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맞대결하는 관계였지만 그 직무를 떠나서는 인간적인 감정이 개재될 계기가 없었던 것이다.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기습하여 박정희를 죽이기 위해 서울 중심부까지 침투한 이른바 121 사태는 박정희로 하여금 김일성을 증오하도록 만들었다. 그 2년 뒤 김일성은 또다시 박정희의 목숨을 노린다. 북한의 무장특공대 3명이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들어가 현충문 지붕에 무선식 기폭장치로 폭파되는 장치를 설치하던 중 실수로 폭발이 있었고 한 특공대원이 죽었다. 이 현충문 안뜰에는 분향대가 있었다. 박 대통령이 6월 25일 이곳에서 분향할 때 근처 숲속에 숨어있던 무장특공대원이 무선 원격 조정장치를 누르면 터지도록 할 작정이었다. 1983년 10월 9일 미얀마 아웅산 묘소에서 있었던 폭파 사건과 같은 수법이었다. 1974년에는 제1북한공작 조직에 포섭된 문세광이 국립극장에서 8.15 기념 연설을 하고 있던 박정희를 저격하는 과정에서 옆자리에 있던 대통령 부인 유경수를 살해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암살을 끈질기게 추진하는 자에게는 성인 군자라도 원한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박정희의 김일성에 대한 관계가 바로 그러했다.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 국방전략을 추진하면서 방위산업을 건설해 나갈 때 청와대의 담당 수석비서관으로서 박 대통령을 보좌했던 오원철은 이런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오원철이 휴전선에서 땅굴이 발견됐다면서 사진을 붙여 보고를 했다. 박 대통령은 사진을 뚫어지게 보더니 한참 후에 얼굴을 들고 먼 산을 바라보면서 죽일 놈 같으니 라고 했다. 격한 말투도 아니고 조용한 어조였다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청와대 일기 1975년 3월 10일자에는 철원 북방 휴전선에서 북한 측이 딴 제2땅굴이 발견된 데 대한 소감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다. 땅굴은 폭 2m, 길이 3.5km. 북괴의 집요한 남침 야욕에 또 하나의 실증을 우리는 얻었다. 이런 판인데도 북의 남침 야욕이 없다고 운운하는 이 나라 일부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소리가 이러고도 또 있을 것인가. 북한 공산당들은 언제나 민족적 양심으로 되돌아가서 동족끼리 단합해 통일된 조국을 재건하여 만방에 떳떳하게 살아볼 날이 올 것인가. 오 신이여, 북녘 땅에 도사리고 있는 저 무지막지한 공산당들에게 제 정신으로 돌아가도록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소서. 박 대통령은 이따금 김일성에 대해서는 나만큼 아는 사람도 없을 거야 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1972년 7.4 공동성명 이후 북한의 수석대표 박성철이 박 대통령을 예방하게 돼 있었는데 오원철이 선물 목록을 써서 대통령의 결재를 받으러 올라갔다. 그는 남한의 공업력을 자랑하기 위해 비싼 전자제품을 선물 목록에 포함시켰다. 박 대통령은 목록을 앞에 놓고 김일성이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는 것은 아닐 거야. 남북회담이 성공할지는 두고 봐야 해. 김일성의 진위는 적화통일에 있으니 남북회담을 성공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회담을 통해서 우리와 미국의 태도를 시험해보려고 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값이 싼 현대 조선자기를 선물로 결정했다. 박정희는 김일성의 실정에 대한 보도가 나올 때는 신중했다. 그는 김일성이 모든 경쟁자를 숙청하고 절대 권력자가 됐다는 사실만 봐도 그의 능력은 인정해야 돼. 그는 군사력을 그만큼 강화하고 경제도 어느 정도 발전시켜놨으니 통치 능력도 있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한 적도 있다. 박 대통령은 김일성은 적화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은 나라고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 나를 없애자는 것이지 라고 말했다. 이런 말 속에는 김일성과 대적할 수 있는 인물은 나뿐이며 이것은 나의 역사적 역할이기도 하다 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을 것이다. 박정희는 원래 험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다. 김일성에 대해서도 죽일 놈 정도가 가장 심한 욕이었다. 박 대통령은 연설이나 일기를 통해서는 가차없이 김일성을 공격했다. 예컨대 1970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한 연설이 있다. 오늘 광복 2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온 결의가 너나 할 것 없이 한결같이 가슴 아프고 서글프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국토 분단의 비극입니다. 통일을 향한 민족적 비원은 지난 4반세기 동안 하루도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진 일이 없었으나 한편 통일의 전망은 수많은 난관과 애로에 가로막혀 결코 밝다고 말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김일성과 그 일당의 민족 반역 집단이 북한 땅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광신적이며 호전적인 공산 집단은 조국 광복의 첫날부터 전 한반도를 폭력으로 적화하기 위해 시종일관 광분해 왔습니다. 6.25 남침의 잔혹한 동족 상잔에 이어 휴전 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7,800여 건이 넘는 도발을 자행해왔고 최근에는 무수한 무장공비를 난파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실증입니다. 정녕 김일성과 그 도당은 마땅히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전번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도당은 언필칭 평화통일이니 남북협상이니 연방제니 교륜이 하는 파렴치한 상투적 선전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들 스스로가 저지른 전범 행위와 긴장 조성의 책임을 전가해보려는 적반하장의 흉계인 것입니다. 무장공비 난파를 위장은폐하고 소박한 일부 사람들을 현혹시킴으로써 감상적 통일론을 유발해보려는 간사한 술책이며 국제 여론의 오도를 노리는 야비한 속셈인 것입니다. 이 허위에 찬 북괴의 작태를 믿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나는 단언합니다. 무릇 공산주의의 정치체제는 기본인권의 유린과 철의 기율에 의지한 전체주의적 일당 독재입니다. 그 중에서도 북괴 김일성 체제는 같은 공산권 내에서조차도 빈축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형적인 극자 모험주의와 역사 위조를 일삼는 개인 신격화가 판치는 폐쇄사입니다. 오늘의 북녘땅은 그러한 전횡과 공포가 휩쓰는 가운데 전쟁 준비에 광분하는 하나의 병영으로 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듯 역사와 민족, 천륜과 양심을 외면한 흉악한 무력 도발 집단과 대치하여 통일 문제를 다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 민족의 비원인 조국 통일의 난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연설에서 박정희는 북한 체제의 본질을 반인류 전범자, 민족 반역자, 극좌 모험주의자, 개인 신격주의자로 정확하게 정의해놓고 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변종 권력 집단을 상대로 민족 통일을 의논해야 하는 지난한 길이 대한민국의 앞날에 놓여있다는 아주 예언적인 연설이기도 하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0권 10월의 결단 자조, 자립, 자주. 박정희 대통령은 통일보다 평화를 더 우위에 놓았다. 그는 1964년 12월 9일 서독 방문 시 교포들을 만난 자리에서 통일은 꼭 이룩해야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력에 의한 통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1969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유시에서도 그는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북괴와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리 국토 통일이 민족의 수권이요 국가의 지상 목표라 하더라도 동족 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 수단만은 피해야겠다는 것이 우리의 진심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내의 한계를 넘으면서까지 자제를 해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박정희가 평화를 택한 것은 남북한 간 전쟁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한 근대화 전략에 의해서 북한을 압도할 수 있고 그런 후에 북한을 평화적으로 흡수 통일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1968년 11월 30일 수출의 날 연설에서 이런 충고를 하고 있다. 전면 전쟁을 도발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뒤집어 엎으려 하는 이보다 전쟁 행위를 중지하고 경제 건설을 많이 하고 수출을 많이 해서 북한 동포들이 더욱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일이지. 지금과 같이 북한 괴뢰가 날뛰는 것처럼 무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전복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꿈에 지나지 않는다. 박정희의 아주 실용적인 통일론은 실사구시를 생활 철학으로 삼고 있었던 그에게는 아주 오래된 개념이었다. 예컨대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시절이던 1962년 10월 8일 휴전 감시단의 체코 및 폴란드 장교들이 북한 지역에서 남한 지역을 방문했다는 보고를 받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김일성도 한번 다녀가면 좋지 않겠는가. 우리는 공산주의 때문에 사는 민족도 아니고 또 남의 나라 민주주의 흉내나 내자고 사는 민족도 아닌 것이므로 무슨 주인이 제 돈이 하는 것보다도 민족이라는 실체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하면 남북이 아웅다웅할 필요가 있겠는가. 김일성이 온다면 그 신변은 철저히 보장할 용의가 있으며 이념의 꼭두각시가 되어 작두 위에서 춤추는 행위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 박정희는 1970년 5월 23일 전국 대학생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이런 말을 했다. 우리가 자신 있는 내실을 기했을 때는 경부고속도로를 연장하여 판문점에서 신의주까지 고속도로를 건설해 줄 수도 있고 북한의 능력이 부족하면 백두산, 금강산 개발도 우리가 해줄 수 있다. 김대중 정부부터 추진하고 있는 대북 사업을 예언한 듯한 박정희의 비전은 그러나 김일성의 통일 전략을 직시한 바탕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 속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었다. 1971년 1월 11일 기자회견에서 박정희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말하기를 북한은 남한혁명의 기지이며 남한의 모든 이용 가능한 것을 동원해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겠다고 했는데 새로운 소리도 아니다. 그들은 소위 평화통일이라는 것을 흔히 잘 들고 나오지만 그들이 말하는 평화통일이라는 것에는 전제가 붙어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대한민국 정부를 반드시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그러고 난 뒤에 남한에 남아있는 좌익단체, 소위 공산당에 동조하는 세력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문제를 다루겠다는 뜻이다. 그 내용은 무력 적화통일한 말과 동의어다.
박정희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인내한다는 것이었다. 이 평화의 시간이 길수록 시간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대북 우위에 좀 더 확실하게 도달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그 인내에는 한계가 있어야 했다. 박 대통령은 1969년 4월 25일 기자회견에서 인내와 자제는 반드시 한계가 명백해야 되며 그 선을 넘었을 때에는 자제하고 인내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오히려 큰 불행을 가져오는 결과가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만약에 북괴가 또다시 6.25와 같은 전면전쟁을 도발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결심은 명백하다. 우리는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보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 이때는 군과 민, 전방과 후방에 구별이 있을 수 없다. 전 국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 이번만은 최후의 결단을 짓겠다는 각오로서 최후까지 싸워서 통일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박정희가 북한의 침략에 대해 강조한 자주국방의 개념은 북괴 단독의 침공에 대해서는 우리 단독의 힘만으로는 능히 이를 분쇄할 수 있는 자주국방력을 언제든지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연설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자주국방 정신을 더 쉽게 설명한 적이 있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결심과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의 힘이 부족할 때는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남이 돕는 것은 어디까지나 도움이라고 생각해야지 남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켜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것을 국방의 주체성이라고 말한다. 남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도 우리에게 국방의 주체성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다. 어떤 사람들은 자주국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 즉 미국의 지원도 우방의 지원도 없이 전부 우리 힘으로 하자는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이렇게 비유를 해서 얘기하고 싶다. 가령 자기 집에 화재가 났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선 그 집 식구들이 1차적으로 전부 총동원해서 불을 꺼야 할 것 아닌가. 그러는 동안에 이웃 사람들이 쫓아와서 도와주고 물도 퍼다가 주고 소방대가 쫓아와서 지원을 해준다. 그런데 자기 집에 불이 났는데 그 집 식구들이 끌 생각은 안 하고 이웃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을 기다리고 앉았다면 소방대가 와서 기분이 나빠서 불을 안 꺼줄 것이다. 국방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를 지킴에 있어 전쟁이 도발됐다든지 무슨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1차적으로 우리 한국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을 끄자는 말이다. 우리가 불을 끄지는 않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미국 사람들이 와서 들여다보고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주장하는 자주국방의 기본 개념인 것이다. 박정희가 권력을 잡은 뒤 자신의 신조를 국가전략의 대강으로 전환시킨 것이 있는데 바로 자조, 자립, 자주정신이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은 자주, 자립의 정신무장이며 자조, 갱생의 생활신조이다 라고 말한 적도 있다. 그는 한국인이 의타심과 사대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하겠다는 자조정신을 가져야 그 바탕에서 자립경제, 즉 외국 원조 없는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자립경제의 뒷받침이 있어야 자주국방이 가능하고 자주국방이 가능해야 진정한 독립국가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아주 단순한 이 3자정신은 박정희의 18년 장기 집권 기간 중 일관성 있게 3단계 국가발전 전략으로 승화돼 실천됐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0권 10월의 결단 신라의 삼국통일 교훈 위대한 국가, 조직, 인간은 그 내면에 상반되는 두 가지 요소를 공유하되 그것들이 상극하는 관계가 아닌 상생하는 관계로서 더 차원 높은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존재들이다. 일종의 변증법적인 정, 반, 합의, 승화이기도 하다. 오래 존속하면서 영화를 누리고 찬란한 문화유산을 남긴 세 국가, 로마 제국, 베니스, 신라는 엄격한 상무정신과 유연한 문예정신을 통합한 공통점이 있다. 박정희는 군인으로서의 강직함과 문인 같은 교양을 공유하고 있었다.
단순한 공유 차원이 아니라 상반되는 요소가 서로를 견제, 자극, 경쟁, 격려함으로써 제3의 단계로 진보하도록 하는 비결을 가진 것이 그였다. 1960년대 말 북한 김일성 정권의 도전에 직면한 박정희는 국가 건설과 국가 안보란 상반된 조건에 압박에 몰렸다. 다른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으나 박정희는 건설과 국방이란 상반된 조건을 다 살리면서 거대한 역사적 진전을 이루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간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거대한 전환, 즉 후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 향한 중진국으로, 경량급 국가에서 중화합 공업력을 지닌 중량급 국가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것이고 남북 간 힘의 역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 위대한 역전과 전화위복이 김일성의 도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니 국가의 운명에도 세옹지마가 있는 모양이다. 이런 전환의 시작에는 박정희의 남다른 안목이 있었다. 그는 공산주의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는 휴전선과 해안선을 봉쇄하는 것보다 빈곤층을 없애고 중화합 공업 기반을 건설하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1965년 1월 23일 자유의 날에 즈음한 담화문에서 이미 이런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비단 밖으로부터의 침략만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보다 더 무서운 적이 우리 안에 있음을 명심해야겠다. 그 적이란 다름 아닌 빈곤인 것이다. 우리 내부에 이 빈곤을 두고서 반공이나 승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무용한 도로이며 또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자초하였던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공산주의의 불온 사상이 기생하기 쉬운 빈곤을 추방하는 것 이상으로 더 효과적인 대공투쟁의 방법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일면 국방, 일면 건설이라는 이 두 가지 말은 똑같은 뜻인 것이다. 국방 그 자체가 경제 건설이다. 왜냐하면 국방을 잘해서 북괴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야 경제 건설이 되지. 국가의 방위가 위험할 때에는 경제 건설이 될 수 없는 것이며 그와 동시에 경제 건설을 빨리 해서 모든 실력을 하루속히 증강해야만 보다 더 국방의 바탕이 튼튼해지지. 경제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방이라는 것도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일하면서 싸워야 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싸우면서 일해야 한다.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우리의 현실이 벅찬 시련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시련은 과연 무엇을 위한 시련이며 이것을 극복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겠는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오늘에 사는 우리 세대와 우리 후손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것이며 번영과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박정희가 1960년대 말의 위기를 1970년대의 호기로 돌려 세우는 데 있어서 취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조치는 새마을 사업과 중화합 공업 건설이었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경제건설의 참모장 역할을 했던 김정념 씨에 따르면 두 사업 모두 김일성의 적화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한다. 즉 새마을 사업을 통해서 공산주의자가 침투할 수 있는 토양으로서의 빈곤을 없애고 중화합 공업 건설을 통해서 자주 국방이 가능한 공업력을 갖추겠다는 계산이었다는 것이다. 김정념 씨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듯 경제적 목적을 두고 두 사업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다. 국방을 염두에 두고 하다가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항상 국방에 대해 집무 시간의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했고 다음이 경제였으며 정치는 우선순위에서 아래쪽이었다고 말했다. 박정희는 남북 통일에 대해서도 아주 간단하면서도 실용적인 전략과 생각을 유지해갔다. 그는 1966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은 감정 아닌 이성의 판단과 단순한 기원이 아닌 과학적인 노력에 의해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통일을 성취하는 데는 방안의 범람보다도 조건의 성숙이 앞서야 한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그 조건의 성숙을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군사적으로 북한을 압도할 절대 우위의 주체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지금은 통일을 말할 때가 아니오. 오직 통일의 전 단계인 경제건설과 근대화 작업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통일을 위한 적극적인 접근을 시도할 시기는 통일의 민족적 기지인
경제 자립의 반석을 공고히 하고 우리의 민주적 역량을 충분히 축적하여 모든 면에서 주도권을 우리가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고 내다보는 1970년대 후반기가 될 것이다. 박정희는 경제 전문가도 정치 전문가도 아니었지만 일단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놀라운 소양을 발휘했다. 그 비밀은 그의 독서에 있다고 보인다. 박정희는 어릴 때부터 역사책을 탐독했다. 종합사회, 인문과학으로서의 역사를 자신의 교양으로 흡수하면서 그는 국가 경영과 전략의 기본을 세울 수 있었다. 그는 남북 통일을 준비하는 국가적 전략과 자세를 신라에 의한 삼국 통일의 모델에서 찾으려 했다. 박 대통령은 1972년 1월 11일의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다. 좀 길지만 인용해본다. 신라, 백제, 고구려로 정립이 돼 있다가 통일이 될 때까지는 약 700년이 걸렸다. 통일이 된 건 문무왕 8년, 서기 668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삼국 통일을 위해서 신라가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서두른 지 120년 만에 통일이 되었다는 것이 역사의 기록이다. 진흥왕 때부터 120년간의 화랑도를 만들고 국민들을 훈련하고 정신교육을 하고 삼국 통일에 대한 대비를 해서 120년 만에 비로소 통일이 됐던 것이다. 또 통일이 될 때에는 신라 단독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당나라의 힘을 빌려가지고 통일을 했다. 통일을 한 다음에도 당나라 군사가 생각이 달라져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눌러있으려 했기 때문에 김유신 장군이 지휘하는 신라의 군대가 당나라 군대와 근 10년 동안 혈전고투를 해서 당나라 군사를 쫓아내고 완전히 통일을 이룩한 것이다. 이러한 역사를 보더라도 통일 문제는 염원이나 갈망만을 가지고 쉽게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가 많고 이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며 또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했다가 국제정세나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 국민들의 희망대로 잘 돌아가지 않을 때는 오히려 실망을 크게 할 뿐이다. 그러기보다는 보다 더 끈질긴 인내심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여기에 접근하는 노력이 계속돼야겠다. 박정희는 1960년대에는 충무공의 현충사를 성역화하는 등 국난 극복의 민족사를 기념하는 데 신경을 썼고 1970년대에는 경주 천마총 발굴과 경주 종합개발계획의 추진 등 신라 통일의 유적을 다듬어 통일교육의 현장으로 삼으려 했다. 박정희가 말한 대로 진흥왕, 문무왕 시대에 걸친 120년간의 삼국통일 준비 과정과 전략은 남북통일의 가장 좋은 교과서다. 신라의 위대한 자주통일을 당의 힘을 빌어서 이룬 사대주의적 통일이라고 매도하는 북한 정권과 남한 내 일부 철없는 인사들의 협공 속에서 신라 통일의 교훈이 남북 통일을 향해 가고 있는 오늘날 제대로 살려지지 않고 있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0권 10월의 결단 박정희의 통일론. 박정희의 통일 전략은 평화를 통한 부국강병을 매개로 한 한반도 전체의 자유화였다. 그는 통일이 외세의 힘을 빌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주체적 역량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66년 8.15 기념사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혹자는 국토의 양단이 타력에 의해 강요된 사실을 들어 조국의 통일이 타력의 혜택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룩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주체성의 포기요, 의타심의 소산인 것이다. 통일은 우리의 주체적 노력이 관건이다. 그는 1968년 8월 15일 공화당 당원들에게 보내는 특별 담화에서는 통일은 결국 국내외적인 조건의 성숙과 더불어 이에 대비하는 우리의 주체적인 힘의 배양에 의해서만 이룩된다고 강조했다. 우리 자체의 내실을 키워야 되고 객관적인 여건이 성숙돼야 되고 객관적인 여건이 성숙됐을 때 우리가 기민하게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통일이 안 된다. 가장 좋은 기회야 8.15 해방 때였을 것이다. 일본 군대 다 쫓고 일본 사람 다 쫓아 통일 독립국가를 만들기에 가장 좋은 기회였었는데도 우리가 못했다. 그때 우리는 내실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런 여건과 기회를 포착할 수 없었다. 그런 좋은 기회를 놓쳤지만 앞으로 그런 기회가 나는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꾸준히 노력을 해나가야 되겠다. 하물며 중구난방으로 무책임한 통일론을 함부로 떠들어서
우리 국론을 혼란하게 만든다든지 하는 행위는 통일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백해무익한 일이다. 박정희는 조국 근대화가 통일의 중간 목표이며 근대화가 완성되면 그 경제 역량과 민주 역량을 기반으로 한 남한이 통일 전략 추진의 기지가 되어 북한을 자유민주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김일성 정권이 북한을 남한혁명의 기지로 설정한 것과 대칭되는 전략 개념이었다. 통일의 중간 단계로서의 이런 근대화가 이뤄지려면 평화가 필요했다. 박정희의 사전에 나타난 평화통일이란 말은 평화를 통해서 번 국력으로서 남한이 주도하는 자유통일을 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한반도의 평화란 자유통일을 위해 꼭 필요한 부국 강병을 위한 시간 벌기이기도 했던 것이다. 말장난으로서의 평화가 아닌 전략 목표가 뚜렷한 평화였다. 박정희는 1972년 1월 11일의 기자회견에서 서독이 동독과 전쟁을 한 적도 없지만 평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2중, 3중의 장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우리가 알기에는 UN 동시가입에 있어서 서독 정부는 20개의 조건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우리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고 흥미가 있는 조항, 즉 무력 또는 위협의 상호 포기, 운운하는 조항이 있다. 지금 동서독에서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서로 치겠다는 그런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력 사용 또는 위협의 상호 포기를 확실하게 다짐하자는 것이다. 이 밖에 전쟁 부인 선언, 즉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동시에 하자는 것, 또는 쌍방이 평화 공존을 정해야 하는 행위를 포기하자는 등 3가지 조항이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다 뜻은 마찬가지다. 무력 사용 안 하고 폭력 사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표현을 바꿔가지고 2번, 3번 못을 박아가면서 이런 조건이어야만 유엔에 같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다. 박정희는 북한을 절대로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그가 말한 평화란 것은 평화 공존을 가장한 분단 고착화가 아니라 자유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란 것과 합치되는 이야기다. 그는 1966년 12월 17일 기자회견에서 2개의 한국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또 아무리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공산주의식 통일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한 간의 대결은 민족사의 흐름 속에서 누가 민족사의 정통성을 쟁취하는가의 싸움이며 그 정통성을 확보한 쪽만이 1민족, 1국가의 월계관을 써야 한다는 역사관에 투철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7년 4월 23일 대구 유세에서는 이렇게 강조했다. 통일을 안 했으면 안 했지. 우리는 공산식으로 통일은 못한다. 민주통일을 해야겠다. 통일이 된 연후에 북한 땅에다가 자유민주주의의 씨를 심을 수 있는 민주적인 통일을 하자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니까 시간이 걸리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실력의 배양이 필요한 것이다. 혹자는 대한민국을 가리켜 자유의 방파제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런 비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어찌해서 우리가 파도에 시달리면서도 그저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란 말인가. 우리는 전진하고 있다. 우리야말로 자유의 파도다. 이 자유의 파도는 멀지 않아 평양까지 휩쓸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통일 전략을 가장 핵심적으로 표현한 것은 통일을 성취하는 데는 방안의 범람보다도 조건의 성숙이 앞서야 한다는 말일 것이다. 그의 집권 18년은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통일을 가능케 하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외교적 조건을 성숙시키는 데 바쳐졌다. 3단계 통일 방안이니 연방제 통일 방안이니 하는 정교한 통일 방안에 대해서 박정희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통일 방안이 아닌 통일로 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원칙을 천명하는 데 그쳤다. 통일은 결국 국력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질 것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력을 쌓는 데 주력했던 것이다. 그는 1970년 8.15 선언을 통해서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을 위한 접근 방법을 밝힌다. 박 대통령은 통일의 원칙을 평화통일이라고 못 봤고 북한 측에 대해서도 폭력혁명에 의한 적화통일 전략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북한이 만약 이 요구를 수락한다면 남북한의 인위적 장벽을 제거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했다. 그는 또 북한이 유엔의 권위를 수락한다면 유엔의 한국문제 토의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을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평화적 체제 경쟁을 벌이자고 제의했다.
이러한 나의 구상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북괴에 대하여 더 이상 무고한 북한 동포들의 민생을 희생시키면서 전쟁 준비에 광분하는 죄악을 범하지 말고 보다 선의의 경쟁, 즉 다시 말하자면 민주주의와 공산독재의 그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회인가를 입증하는 개발과 건설과 창조의 경쟁에 나설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말한 획기적 제의는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가 북한 측에 제의한 이산 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사 회담이었다. 이 제의가 북한 측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적십자사 회담이 시작됐고, 이것이 매개가 되어 본격적 정치회담인 이후락 정보부장, 김일성 회담과 7.4 공동성명이 탄생했다. 박 대통령은 이후락 정보부장의 평양 출장에 앞서 이런 요지의 훈령을 내렸다. 즉, 회담은 비정치적 문제를 풀어가면서 정치적 문제로 이행하며 남북 간의 분위기 호전을 위하여 비현실적인 일방적 통일 방안의 선전적 제안을 피하고 상호 비방 중상을 피하며 무력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후락 부장에 앞서 북한으로 들어갔던 정홍진 씨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쟁은 막아야 한다는데 이 정치회담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었다고 했다. 한국 측은 실현 가능한 작은 것부터 해결하자고 했으나 북한은 이 정치회담을 남북합작회담으로 끌고 가 주한미군 철수 및 국가보안법 폐지와 남한 내 공산당의 활동 자유 보장을 얻어내려 했으니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었다. 1973년 8월에 발생한 김대중 납치 사건을 꼬투리로 잡은 북한은 일방적으로 남북조절위원회 회담을 중단시켰다. 비록 회담은 중단됐으나 이 고위 정치회담은 그 뒤에 정권 때 모습을 달리하여 단속적으로 이뤄졌고 2000년 평양 정상회담을 결과했다. 유튜브를 읽는 박정희 전기 10권 10월의 결단 김대중 연방제 1970년 8.15 선언, 1971년 8.12 적십자 회담 제의, 1972년 7.4 공동성명에 이은 이정표는 1973년 6.23 선언이다. 이 선언의 핵심은 그동안 진행된 남북 대화의 파급 효과를 바탕으로 공산권에 대한 우리의 문호 개방 정책과 함께 북한의 실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탕에서 유엔에 남북한이 동시 가입할 것을 제의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현존하는 남북한의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자는 주장이었다. 북한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남한 적화의 호기로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박정희의 이런 현실 인정 노선에 반대했다. 반대의 명분은 두 개의 조선을 획책하여 영구 분단을 꾀한다는 것이었다. 주목할 것은 당시 해외에서 망명 중이던 김대중 씨도 6.23 선언을 영구 분단을 조장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다는 점이다. 김대중 씨는 1980년 7월 18일 육군본부 개헌보통군법회의 검찰부 신문에서 이런 요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6.23 선언은 동서독 방식인데 이는 영구 분단을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6.23 선언 직후인 1973년 7월 6일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가진 한민통 발기대회 강연에서 6.23 선언을 반대한다. 또 영연방제식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연방제 지지를 전제로 하지 않은 유엔 동시 가입은 동서독처럼 남북 분단을 영구화하는 것으로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씨의 이 반론은 역사가 흐른 지금 검증할 가치가 있다. 우선 6.23 선언이 동서독 방식이기 때문에 영구 분단을 조장한다는 비판은 역사적으로 오류임이 판명됐다. 동서독 방식이란 서로 간의 실체를 인정한 다음 상호 간의 교류를 확대하여 동독에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는다는 전략이며 이 전략이 주요하여 동독의 붕괴와 서독에 의한 흡수 통일이 이뤄진 것이다. 서독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박정희도 북한의 실체를 인정했지만 국가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통정부임을 견지하였으므로 영구 분단이란 말은 틀린 말이다. 영구 분단이란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는 관계를 말하기 때문이다.
유엔 동시가입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다. 김대중 씨가 6.23 선언을 지지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로 꼽은 것은 그 선언이 연방제를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1973년이란 시점에서 남북한 연방제를 통일의 대전제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김일성의 연방제 통일안이나 김대중 씨의 연방제 통일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했다. 김일성의 연방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을 수용하는 것이니 대한민국을 북한에 팔아넘긴다는 뜻이 된다. 김대중 씨의 연방제안을 박정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김대중 씨는 상기 신문조서에서 김일성의 연방제와 자신의 연방제 통일 방안의 차이를 이렇게 말했다. 북한 측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남북이 현존하는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양 정부의 독자적 활동을 보장하되 유엔 동시가입 등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아 연방공화국의 우월적 지배권을 갖는 연방공화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외교, 군사, 내정에 관해 완전한 독자적 지배권을 갖는 공화국 연방제로서 지배권 문제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대중 씨는 또 자신의 연방제가 영국 연방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영연방에 속하는 캐나다와 호주는 서로 독립주권 국가 사이다. 남한과 북한이 그런 관계에 선다는 것이야말로, 즉 서로 독립주권 국가 관계가 된다는 것이야말로 통일을 포기하는 영구 분단을 의미하는 것이니 박정희의 6.23 선언을 영구 분단 정책이라 비판할 수 없다. 김대중 씨의 주장대로 박정희가 1973년에 영연방제와 비슷한 연방제를 통일 반환으로 받아들이려면 자유통일을 포기하고 헌법 개정을 해야 했다. 미소간의 냉전이 끝난 지금도 못할 일을 냉전의 한복판에서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비록 김일성의 연방제와 김대중의 연방제가 다르다고 해도 박정희가 연방제란 이름의 통일 방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북한식 통일 방안에 동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 분명한데 과연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김일성으로부터 3번에 걸친 암살 시도를 당했던 박정희가 과연 그 북한 정권과 영연방제식의 연방제 아래 상징적 통일의 제1단계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러하지 못했다고 박정희를 비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를 묻게 된다. 김대중 씨와 김일성은 1970년대에 이미 연방제 통일 방안이란 말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 말뜻은 다르다고 해도 상호 접근할 수 있는 친근성은 있었다. 즉 1970년대에 이미 김대중식의 통일 방안은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보다는 김일성식 통일 방안에 더 가까이가 있었다. 김대중 씨는 상기 진술조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공산통일도 용납할 수 없지만 반공통일이나 멸공통일을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의 연방제 통일 방안은 통일조국의 이념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김대중 씨는 1992년까지도 통일조국의 정치 이념은 통일을 이룰 세대가 결정할 문제이다 라고 말했었다. 통일조국의 이념을 확실히 하지 않은 통일 방안은 종착역을 설명하지 않고 열차 손님을 구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김대중 씨의 1970년대 통일 방안이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보다는 김일성의 그것에 더 가까이 있었다는 의미는 그의 통일 정책 관련 인맥 또한 그러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하고 집중적인 탐구가 필요하거니와 여기서는 2가지 사례만을 든다. 상기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 신문조서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피의자는 배동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양일동 씨의 소개로 알게 된 이후 유진산, 양일동과 만나는 자리에서 수차 만났는데 제가 미국으로 출발하려고 숙박비를 계산하려 했더니 당시 숙박비 30만 엔 정도를 배동우가 이미 계산했습니다. 민족시보를 알고 있나요? 그 신문은 배동우가 의장으로 있는 민족통일협의회의 기관지로 순간으로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본 민족시보 신문 내용에 대해 말하시오. 7월 1일자에서는 대민족회의를 소집, 고려연방공화국으로 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김일성의 사진을 게재하고
김일성의 통일 방안을 게재하는 한편 6.23 외교선언을 반대하는 배동호의 논평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민통일본 본부 발기 준비를 위해 여러 차례 모임이 있었는데 그 경비는 누가 부담했나요? 본인은 부담한 사실이 없고 배동호 등 그 사람들이 회의 장소 임대료, 식대 등을 전부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묵고 있던 호텔에 찾아오면 커피 등 음료수는 제가 대접했습니다. 우리 역대 정부는 배동호를 북한의 지령을 받는 인사로 단정했다.